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딴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올 한해도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정말이지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횟수로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2024년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마지막 회인 건 아니에요. 내년인 2025년에도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계속 될 테니까 관심 쭉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2024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연말 분위기가 폴폴 이곳저곳에서 풍겨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좀 연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저의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디즈니의 위시 에피소드로 장대하게 포문을 열어줬던 2024년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어떻게 선배님들이 1년 동안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냈나를 돌이켜보면 제가 원래 약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 무한도전에 뭐 노홍철 씨처럼 무조건 좋아 다 돼 막 좋아 오히려 좋아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그거에 비해서는 차분하게 마이페이스로 뭐 오히려 잘 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그게 저였는데 그런 저조차도 올 한 해는 좀 쉽지 않았다.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제 어떤 직장에서의 일들이라던가 뭐 건강상의 일들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좀 마냥 쉽지는 않았던 마냥 오히려 좋진 않았던 2024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완성된 거겠죠? 어떻게든 마지막은 좀 낙관적으로 결말을 지어보려고 하는 저입니다. 어쨌든 선배님들은 한 해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지난 몇 년간 저희를 꽉 움켜쥐고 있던 팬데믹 사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완전히 좀 종식됐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가끔씩 여전히 인터넷 보면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는 조금 이제 숨을 돌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게 그래요. 이게 국란에는 총량 불변인가봐. 국란 총변 국란 총량 불변의 법칙. 발음도 어려워. 이게 팬데믹이라는 국란이 가니까 또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각하도 아니죠.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으니까 우리 윤모 씨께서 이게 장대하게 너네 연말에 조금 심심하지 않니? 몸이 근질거리지 않니? 하나로 좀 뭉쳐줄 계기가 필요하지 않니? 라는 생각에 내란을 터뜨리셔가지고 참 이게 시국이 하수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잘 지내셨다 하더라도 2024년을 좀 그 연말 들어서 12월 3일 기점에서부터는 조금 잠도 좀 평소보다 못 주무시고 좀 뒤척이시고 이런 나날들의 연속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모든 일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근데 반대인 것 같아. 2024년은 리버스야. 다 좋았다가도 12월에 멍청한 몇 명이 이래버리니까, 멍청한 몇 명이 아니죠. 멍청하고 사악한 몇 명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참 전 국민이 피곤하고 고생하고 이게 뭔 짓이냐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등지에서 또 전국 등지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셔서 저도 물론 이제 여의도 집회 갔었습니다만 참 저는 그런 표현을 싫어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약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국뽕영화, 소위 말하는 국뽕영화 같은 거 보면서 진짜 위대한 나라다, 위대한 국민이다, 좀 난 이런 표현이
그게 실제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좀 부담스럽다, 좀 오글거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진짜 제가 여의도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진짜 진짜 위대한 국민들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만드는 그런 풍광이었습니다. 해서 그 표현을 좀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진짜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민들 이제부터 시작이죠.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은. 해서 앞으로 수사가 좋은 쪽으로, 저희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잘 풀려가길 바래 봅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영화 리뷰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 선언은 조금 이제 접어두고 저희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이었나요? 그때쯤에 방송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영계론 어워즈라고 해서 영화학개론 어워즈 진행을 했었어요. 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교영님이나 재원님 계셨을 때 같이 좀 이제 웃고 떠들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좀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저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게 화기애애하게 뭐 연기상 누구를 주네, 뭐 여우 주연, 나무 주연, 뭐 감독상 이런 거를 떠들 체력이 안 됩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서 2021년에 한번 좀 영계론 어워즈라는 명목 아래 그냥 2020년 결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024년 영화 결산 이런 타이틀로 좀 영계론 어워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꽤 오랜만에 연말 결산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을 결산했던 방송 이후로 이 같은 포맷의 방송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꽤 오랜만이죠. 21, 22, 23, 24. 그러니까 횟수로는 거의 4년 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떠드는 방송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까 싶긴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2024년 올 한 해 영화 결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일단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방송 결산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굴러왔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나, 좀 이런 것들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 첫 방송은요, 디즈니의 신작이자 무려 100주년 기념작이었죠. 위시라는 영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위시 방송이 업로드가 되었었고요. 루루님과 석돌님 이렇게 함께했던 기억이 나네요. 루루앤 석돌앤 루루 워낙 검증된 콤비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또 워낙 재밌게 위시 영화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만 영화는 그저 그랬다는 거. 디즈니 이거 정신 이제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작품도 아니고 무려 자사의 100주년 기념작인데 이런 퀄리티로 나오면 좀 여러모로 곤란하잖아요. 좀 물론 그 이후에 인사이드 아웃 2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부서 좀 더 퀄리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100주년은 다시는 안 와요. 다음 이제 그만큼 의미 있는 횟수가 돌아와봤자 200년 기념작인데 또 100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작 좀 할 수 있을 때 잘하세요. 어쨌든 저희 방송은 위시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355화였네요. 355화 위시에서부터 저희가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했던 방송이었죠. 하얼빈 에피소드까지 총 53편의 신작 위주 영화와 드라마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2편의 영화학개론 통지서가 있었고요. 사연 읽어드리는 방송이었죠. 올 한 해는 좀 통지서 방송을 좀 더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좀 이제 선배님들 간에 상호 소통하는 방송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좀 라디오 방송처럼 사연 읽어주는 방송에 좀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꼴에 나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제 진행을 처음 시작했던 게 통지서인데, 올 한 해는 2편의 통지서를 발부했고요. 첫 편은 우리 분노왕 재원씨 그리고 표표님까지 이렇게 저랑 셋이서 했던 방송이고, 또 이제 두 번째 편은 연애학개론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선배님들의 연애 관련 사연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봤던 루루님 그리고 속돌님 이렇게 셋이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계신다면 통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좀 사랑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방송이 통지서 방송인데 생각보다 선배님들께서 그 사연을 안 보내주시는 건 아니죠. 이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통지서 방송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막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통지서를 발부할 정도의 사연량이 그렇게 막 넘치진 않아서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비교적 긴 포맷인 이메일 사연보다는 팟빵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배님들 중에 좀 나는 사연 안 보내봤는데 좀 보내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통지서 또 발부해서 조만간 조속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편의 영어학개론 통지서가 발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방송에 좀 큰 분기점이 하나 생겼죠.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이제 동시 업로드가 되기 시작했다. 물론 저희 방송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의아해 하실 거예요. 너네 예전에도 유튜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시도들은 좀 쉽지 않았다. 왜냐면 저희가 얼굴도 까고 막 나오는 방송이 많았기 때문에 막 자막도 넣고 편집도 막 짤 같은 것도 넣고 막 이랬는데 너무 그게 품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전문 편집자가 있는 팀이 아니고, 그리고 저 포함해서 여기 출연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본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에 온전히 투자 시간과 어떤 노력을 투자하시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그때는 이렇게 접어뒀어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몇 달 몇 년만 지나면 그때 그 당시 영상들이 되게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뭐 자막, 뭐 짤, 밈 이런 트렌드들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을 느껴서 접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유튜브는요 진짜 그냥 팟캐스트 옮겨놓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씩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랍시고 좀 크고 작은 영상들이 올라가는데요. 2024년 올해는 4편의 크고 작은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업로드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시부터 하얼빈까지 총 53편, 53편의 영화 그리고 드라마 리뷰 방송을 했고, 2편의 영화학개론 통지서, 4편의 크고 작은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거의 60편 정도에 가깝게, 60편 정도에 가깝게 좀 선배님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그거는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방송을 또 도와주시고 빛내주신 그런 게스트분들 좀 성함을 마치 엔딩 크레딧,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좀 읊어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마 영원히 저희 방송의 핵심 두 기둥이죠. 재원씨와 교역씨, 저희 방송에 올 한 해 동안 또 함께 해주셨고요. 평년보다 좀 많이 함께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나오실 때마다 워낙 또 든든하게 재미있게 방송 채워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원씨도 특히 감사드리고요. 교역님은 영국 유학을 가시느라 저희 방송을 좀 쉬셨었는데 몇 년간 다시 한국 돌아오셔서 그래도 올 한 해 뭐 데드풀과 울버린 에피소드라든지 최근에 뭐 베놈 라스트 댄스 에피소드라든지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2025년에는 교영님도 좀 더 방송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교영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초대해야 나가지 뭐 이러시겠지만 제가 좀 더 많이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님은 2025년에 저의 어떤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2025년 3월인가요? 3월에 개봉 예정이 되어 있는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 영화
그 캐스팅 때문에 이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영화인데 예고편 떴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욱 해당 영화를 저희 방송에서 다루고 또 그 방송에서 재원 씨의 목소리를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재원 씨가 또 워낙 유명한 디즈니의 헤이터시고 공포나 스릴러 뭐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런 가족 영화, 판타지 영화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 방송으로 감고 싶다. 과연 우리 분노왕 재원 씨는 백설공주 실사 영화를 보며 얼마나 분노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해서 내년 2025년 상반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백설공주 실사 영화 방송에 재원 씨 초대하기입니다.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선배님들이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재원님, 교영님 이렇게 또 저희 방송 도와주셨고 이어서 또 루루님, 루루님도 정말 올 한 해 많이 나와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와주실 때마다 또 재밌게 저희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는 카브리올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루루님이 배우로서 좀 더 선배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브리올레. 그래서 카브리올레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IPTV나 추후 OTT 서비스에 업로드 될 경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 보시고 저희 방송 카브리올레 리뷰 방송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루님 정말 감사드렸고 또 루루님 하면 석돌님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해서 석돌님도 또 올 한 해 엄청난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죠. 가장 최근에는 뭐 서브스턴스 방송도 나오셨지만 아무래도 혼자 나오셨던 위키드 파트 1 방송에서 진짜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위키드 워낙 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란님, 마란님도 이분은 진짜 자기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 나오시는 그런 알짜배기 효율의 가성비를 가진 게스트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또 뭐 최근에 깔깔스님 댓글도 그렇고 마란님을 좀 더 듣고 싶다, 마라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 마라님의 생각을 더 듣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마라님 좀 더 저희 방송에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에콜라이트 에피소드 이후로 살짝 자취를 감추신 우리 제빈님, 제빈님, 미니빈 제빈님, 어쨌든 올 한 해 초까지 저희 방송 열심히 도와주셨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마담 웹 방송이네요. 내년에 일단 스타워즈 관련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런칭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제빈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안도르 시즌2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스켈레톤 크루도 내년 초에 이제 시즌 피날레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제빈님이 활약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표표님, 올 한 해 티최몇 이슈로 저희 방송을 뜨겁게 달군 분이죠. 표표님, 진짜 올 한 해 표표님의 퍼포먼스도 정말 만만치 않았다. 표표님 진짜 감사드리고 이어서 군원님도 자주 나오진 않으셨지만 나오실 때마다 묵직하게 또 방송 재미있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진짜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리볼버 에피소드 다룰 때 리볼버 영화를 같이 이제 극장에서 보고 바로 녹음실 와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방송을 꽤 오랫동안 진행한 저로서도 꽤 재밌었던 경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원님과의 추억도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모얼모일님도 올 한 해 많은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영화 수호대 한국영화 수호대로서 유독 한국영화를 다룰 때만 저희 방송 찾아주셨습니다. 뭐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는 시민더키, 댓글부대, 그리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그리고 최근에는 전란까지 좀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을 말 그대로 수호해 주셨고요. 또 모얼모일님은 백패킹 유튜버시기 때문에 백패킹이나 캠핑, 뭐 등산, 야외 활동, 아웃도어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모얼모일 검색하시면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영상미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모얼모일님의 채널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얼모일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안다다씨님께도 진짜 감사드려야죠. 안다다씨님은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 방송 많이 나와주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분도 파묘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분 아닙니까? 파묘를 직접 참여한 연출부 스텝으로서 파묘 에피소드에 나와주셔서 뭐 영화 리뷰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촬영 뒷이야기들까지 전달해 주셨던 분이에요. 해서 파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올 한해 1000만 영화 중 한 편이었기 때문에 더 흥행이 저희 방송 스트리밍 흥행이 잘 된 것도 있겠지만 팟빵이나 유튜브 등지에서도 특히 팟빵에서 스트리밍 수가 꽤 많이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안더다씨님께 감사드립니다. 흥행 보증수표네요, 안더다씨님. 그리고 이어서 올 한해 좀 첫 등장하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광롱님과 금범님 이렇게 두 분 또 방송 여러 번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배우님이신데 광롱님은 이제 드라마 쪽에서 좀 더 활동을 하시고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던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금범님도 이에 못지않게 이제 연극 무대, 연극 씬에서 대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두 남배우님들의 어떤 이런 것들 재밌게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또 배우님이시라 훤칠하시고 실물 보면 잘생기고 그랬어요. 같이 다니기 싫다니까. 제일 잔인한 게 광롱님과 금범님 사이에 제가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잘생긴 사람들은 배려가 없어. 농담이고요. 어쨌든 광롱님, 금범님에게도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도라님, 우리 기도라 선배님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괴수 영화 매니아로서 올 한해 뭐 고지라 엑스콩이었죠. 뉴 엠파이어 방송 또 나와주셨고, 또 고질라 영화 일본에서 만들었던 고질라 영화 리뷰에서도 나와주셨었고, 또 룩백이라는 흥행작 애니메이션에도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박학다식하신 분이고, 또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정말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현업으로 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이슈들 또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통찰력들 좀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선배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수칼렛님도 감사 인사 드려야겠죠. 수칼렛님 또 인사이드 아웃 2 에피소드와 뭐 파일럿, 그리고 비틀주스 에피소드 나오셔서 또 여배우분이세요. 워낙 또 공연 경력이 많은 베테랑 여배우시다 보니까, 근데 또 순수해. 그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주셔가지고 거의 뭐 저희 방송에 한 번씩 뮤지컬 때려주시고 가신 분. 그래서 스칼렛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따뜻한 세상 찌라는 이상한 닉네임을 갖고 계시죠. 따세찐님. 따세찐님도 인사이드 아웃 2 에피소드에만 현재까지는 출연해 주시긴 했지만 진짜 해당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배우로서 다양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 이런 거 많이 들려주셔서, 또 워낙 목소리가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세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토리님, 군인이시죠? 군인이신데 이제 헬기 조종사 하고 계시고 해서 진짜 파일럿이신 토리님 모시고 조정석 배우의 파일럿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요즘 시국이 좀 많이 어지러운데 군인이신 토리님은 좀 어떤 신변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부디 별일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해서 토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조님도 최근에 1승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와주신 분인데요. 표표님과 또 인맥이죠, 안면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고, 영화계 변두리에 조조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인사이트풀한 여러가지 이야기 잘 나누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앞에 수칼렛님, 따세찐님, 토리님도 마찬가지지만 조조님도 좀 더 많은 방송에서 앞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리미 패밀리라는 주말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우리 새록새록 금새록 배우님. 최근에 모 방송에서 별명이 금스타라고 이제 주위 친구분들이 밝히셨더라고요. 우리 스타스타 금새록 배우님도 또 우리 저와의 친분도 있고, 또 특히 루루님과 석돌님과의 친분도 있어서 카브리올레 에피소드에 또 주연을 하신 영화잖아요. 카브리올레 에피소드에 직접 출연을 해주진 못하셨지만 이제 전화 연결로 잠깐이나마 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새록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저희 방송 빛내주신 재원님, 교형님, 루루님, 석돌님, 마란님, 재빈님, 표표님, 군원님, 모월모일님, 안다다씨님, 광롱님, 금범님
기도란님, 스칼렛님, 따세찌님, 토리님, 조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세록 배우님까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 방송을 빛내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방송을 지켜봐 주신 우리 선배님들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올 한 해 동안 저희 방송에 보여주셨는지 간단하게 결산을 해보고 갈 텐데요. 팟빵 기준으로 댓글과 그에 달린 대댓글까지 모두 합치면 현재 시점에서 댓글이 약 19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90개 진짜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성 방송들에 비해서 댓글이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많은 댓글이고요. 그리고 제가 멍청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팟빵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 한 해 동안 댓글 몇 개 달렸는지 총 이제 볼 수 있는 숫자로 이제 자동 집계되는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팟빵 댓글창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제가 숫자를 다 셌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를 세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게 읽게 되잖아요. 옛날에 다 읽었던 댓글들인 건 맞는데 이제 숫자를 세다 보니까 보이니까 읽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새삼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지, 뭐 개인적으로 진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가장 많이 남겨주신 팟빵 기준입니다. 댓글 가장 많이 남겨주신 선배님들 중에 탑3 좀 꼽아드리자면 제가 감히 개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위는요 누굴까요? 부동의 1위네요. 깔깔스님. 댓글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역시 황깔스님이라 이거예요. 황제 깔깔스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깔깔스님이 댓글 가장 많이 달아주셨었고요. 이어서 2위는 새끼는 지금님. 새끼는 지금님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새끼는 지금님은 이전 닉네임이 아마 톰 하딘데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구 톰 하딘데이의 현 새끼는 지금님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셔서,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스스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해 주시기도 했고 좀 재미난 질문들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단순히 어떤 스트리머, 방송 진행자와 청취자의 관계가 아니라 좀 친구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일상 면면을 조금씩 이제 전해주신 바가 있어서 새끼는 지금님 요즘 런닝 하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요즘에는 공모전 준비하시는구나, 좀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가장 많이 달아주신 선배님들 중에 세 번째 3위 행운의 카자르님. 행운의 카자르님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었죠.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이 세 분한테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조금 내가 너무 적게 적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올 한 해 저희가 팟빵 채널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할 순 없지만 이것도 순위권이 있어요. 탑3 탑3 드려야 되는데 후원 1위 대단합니다. 황깔스님.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황깔스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방송 업로드 될 때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거의 5,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원이 진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후원을 앞으로 평생 끊지 말고 계속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부담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감사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정하인님께서도 후원 많이 해주셨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국영화 부흥회님, 상큼따구님, 별인님, 지구나얄님,
다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 방송 만들고 진행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저희 방송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올 한해 2024년 저희 방송 결산을 해봤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냥 헛되게 보낸 1년이 아니구나 라는 자부심이 제 안에서 이 방송을 통해 솟아오르네요. 진짜로. 물론 이 방송 외에도 제가 올 한 해 동안 뭐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 뭐 직장에서의 일 한 게 많지만,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올 한 해 제 자부심을 찾으라면 이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그 자부심을 세워주신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송 결산은 했고 이제 영화 결산해야죠. 영화 얘기. 올 한 해는 어떤 영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화들이 이 진행자 박상현의 마음을 울렸냐 이 말이야. 이거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진행은요, 총 3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연말쯤이 되면 다른 많은 매체들에서도 하는 거죠. 탑10, 2024년 좋았던 영화 탑10 꼽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탑10 영화들 중에 대부분은요, 저희 방송에서 이미 다 심도 깊게, 나름 심도 깊게 리뷰를 했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막 개별 영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갈무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10이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또 있어야겠죠. 탑10이 있으면 다음에 바텀 5가 있어야 된다. 바텀 5, 바닥 5개. 바텀 10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르긴 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영화 10편을 굳이 꼽고 있다는 게 그거 굉장히 인생의 낭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발산하는 거 인생의 낭비이기 때문에 딱 5개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탑10 안에 드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좋았던 영화 탑10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순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 진행자 박상현이 재밌게 본, 그래서 선배님들께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한 10개 정도 가볍게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2024년의 추천 영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스포 없이 진행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올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2025년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추천 영화들 혹시 안 보신 것들 있으면 좀 뒤늦게나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좋았던 영화 2024년의 탑10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10위. 근데 이 10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이 리스트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사로운 리스트라는 거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들으시다가 아니 이 영화가 좋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 영화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나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입장 대변하지 뭐.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10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앞에 깔고 들어갔냐, 10위가 약간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아리까리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10위는요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무려 자움 콜렛세라 감독의 신작이었던 캐리온이 10위를 차지합니다. 후! 욕하세요. 지금 욕하십시오.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뭐 농담 섞긴 했지만 이 캐리온이 무조건적으로 호가 많은 작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사실 이 영화가 공개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일주일 됐나? 2주일 됐나?
크리스마스 시즌을 염두에 두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넷상 반응을 보면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답답하고 주인공이 뭐 너무 무난하기만 한 영화였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다룬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죠. 자움 콜레세라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호러 영화로 이제 감독 데뷔를 해서 이후에 뭐 몇 편 호러 영화를 더 찍긴 했지만 런올라이트라던가 커뮤터라던가 뭐 이런 리암 니슨 액션물을 좀 중저예산 할리우드 액션 영화죠. 그런 것들을 쭉 찍어 오다가 옛날 말로 하면 비디오용 영화 감독 아닌가? 뭐 싶은 약간 이런 좀 멸칭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감독이었다가 또 어느 순간 디즈니와 손을 잡고 정글 크루즈라는 또 블록버스터 어드벤처 영화의 연출로 앉았다가 또 워너로 가서 지금은 망한 DC 유니버스지만 드웨인 존슨의 블랙 아담 또 연출로 슈퍼히어로 영화 데뷔를 하기도 했다가 좀 이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 이번 캐리온을 통해서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이전에 찍었던 정글 크루즈나 블랙 아담에 비해서는 살짝 이제 예산을 줄여서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LA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테런 에저튼, 킹스맨의 테런 에저튼이 연기를 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공항 요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려고 이제 공항 가시면 이제 뭐 캐리어 검사하고 막 이제 몸 수색하고 이런 공항에 안전 요원분들 계시잖아요. 딱 그 역할이 이제 주인공의 역할인 건데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공항이 박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우리 제이슨 라이트만이 연기하는 테러리스트가 이 주인공과 접선을 해서 협박을 합니다. 야, 나는 네 여자친구 임신한 거 알고 있어. 네 여자친구 저기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걔 머리에 저격총을 지금 겨누고 있거든. 네 여자친구를 죽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동료가 가지고 들어갈 수하물 안에 위험 요소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 그냥 비행기에 실게 도와줘. 그 가방을.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이 내용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다이하드의 또 다른 변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다이하드 아류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곧 다이하드라는 원전이 얼마나 대단했던 원전이었는가를 다시금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 아성을 넘어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또 인식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캐리온도 당연히 다이하드를 넘지는 못합니다. 넘지는 못하는데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캐리온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연기도 다 좋고요. 무엇보다 촬영이나 연출적 측면에서 그래도 노력이라는 걸 했구나. 이 뻔한 장르의 클리셰 안에서도 뭔가 분투를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여서 개인적으로는 캐리온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킹스맨의 테런 에저튼 연기도 좋지만요. 그 제이슨 라이트만의 목소리 연기가 이게 또 다이하드에서 존 맥클레인과 브루스 윌리스의 존 맥클레인과 그 작고하신 앨런 링맨이 연기했던 그 한스 그루버 사이에 어떤 전화 통화, 무전으로 말미암은 어떤 티키타카가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의 주된 어떤 포인트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영화도 캐리온도 가져와서 주인공 테런 에저튼과 테러리스트 제이슨 라이트만의 어떤 송수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제이슨 라이트만이 또 누굽니까? 제이슨 라이트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제이슨 베이트먼이죠. 죄송합니다. 제이슨 베이트만. 제이슨 라이트만은 그 감독이죠. 고스트버스터즈 최근에 찍었던 감독님 말고 제이슨 베이트먼, 그 주토피아의 여우 닉 와일드 목소리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번 영화에서 그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캐리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서 집에서 이제 TV로 봤는데 혼자 봤거든요. 보는데 제가 막 소파에 앉아서 보기 시작했다가 일어서게 되는 거야.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손에 땀을 쥐는 경험 필요하신 분들은 좀 캐리온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영화를 통해 자움 콜레세라 안타는 쳤다. 홈런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는 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9위입니다. 이어지는 9위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가 좀 한철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히트맨 되겠습니다. 히트맨이 9위예요. 리차드 링클레이터라고 하면은 뭐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라든지 스쿨 오브 락, 그리고 비포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의 감독으로 이제 유명한 감독인데, 이 히트맨을 통해서, 제목이 히트맨이잖아요. 암살자를 뜻하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웬일로 액션 장르에 입문하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안 감독님이, 물론 이안 감독님 이전에 뭐 와호장룡 이런 것도 찍으셨지만, 이안 감독님이 뭐 최근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던가 이런 드라마물에 천착하시다가 갑자기 윌 스미스 데리고 제미니맨이라는 액션 영화 찍었을 때 약간 제가 난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링클레이터도 비슷한 수순을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막상 본 영화 히트맨은 액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어떤 다이나믹함이라고 할까요? 그 오해와 잘못된 선택들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다 불어나기 시작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드라마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 액션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액션, 드라마로 액션을 펼쳐내는, 제가 그냥 방금 만든 신조어예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감독님의 진짜 좋은 각본, 좋은 연출이 빛나는 영화지만 어쩔 수 없게도 이 영화는 주연 배우인 글렌 파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탑건 매버릭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된 배우고, 올 한 해는 정이삭 감독님의 트위스터스의 매력적인 주인공으로 분했던 배우인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의 글렌 파웰이 정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글렌 파웰이 보여줬던 어떤 많은 모습들, 물론 제가 그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정점이지 않았나. 이 작품에서 이 주인공이 철학과 교수인데 부업으로 그 CIA였나? 하여튼 어디 뭐 요원들 사이에서 부업으로 여러 가지 연기를 하면서 그 범죄자들에게 접근하는 부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벌써 골 때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극 중에서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유럽권에서 온 깡패 연기를 이 극 중에 철학과 교수가 했다가, 또 갑자기 순둥순둥한 이미지의 연기를 했다가, 또 마초적인 뭐 저기 어디 미국 남부 레드넥 같은 이미지의 어떤 캐릭터를 또 극 중에서 연기했다가,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글렌 파웰의 어떤 뷔페 같다고 할까요? 글렌 파웰을 재료로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글렌 파웰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한 편만 보시면 이 배우가 정말 이렇게 이토록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맨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캐리온처럼 막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는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내랑 같이 집에서 봤는데 아내도 너무 재밌게 이제 빨려 들어가고 저도 너무 재밌게 빨려 들어갔던 영화여서 이 작품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히트맨이 9위였습니다. 이어지는 8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다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8위는 빔 벤더스가 연출했던 퍼펙트 데이즈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382화에서 안다다씨님과 함께 다뤘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라서 저도 좋아가지고 탑10에 8위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얌전한 영화고요. 차분한 영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괜시리 일본 도쿄로 여행을 다시 한번 가고 싶게끔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을 뿐더러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제 하루하루의 어떤 루틴들, 그런 루틴들을 다시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탑10 10개 영화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하고 가장 사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화 보시고 저희 382화 퍼펙트 데이즈 에피소드도 챙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8위가 퍼펙트 데이즈였고요. 이어지는 7위입니다. 블록버스터가 나오네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 파트 2가 7위를 차지합니다. 후. 역시 해당 방송은요 362화로 저희가 다뤘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표편님, 재빈님, 재원님 이렇게 풀 컨디션으로 모시고 재미나게 방송을 꾸려갔던 기억이 있네요. 듄 파트2 진짜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과 드니 빌레브를 요즘 많이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시잖아요. 물론 둘 다 정말 위대한 감독이고 둘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긴 합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테넷은요 어떤 감독의 자의식이 많이 투영돼서 예술성 또는 그 작가주의에 천착하느라 장르적인 재미를 잃은 작품, 블록버스터로서의 어떤 양감을 잃었던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테넷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냥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드니 빌레브는요 듄 파트 2를 통해서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듄 파트 2는 블록버스터로서의 외양도 굉장히 강력했고 이어서 어떤 주제의식이나 작가주의적인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밀도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나 젠데이아, 오스틴 버틀러 너무 다 좋고요. 진짜 이 영화의 캐스팅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라면 누구나 꿈꿨을 법한 그런 드림팀 캐스팅이라서 진짜 이거는 부럽습니다. 왜 내가 부러워하지? 어쨌든 7위 듄 파트 2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에서 362화를 통해 다뤘습니다. 탑10 중에 7위까지 벌써 4편을 다뤘는데 약간 아쉬움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어라? 왜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을까? 한국 영화 이제 나옵니다. 6위 이현희 감독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님의 유명한 원작 소설을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저희가 역시 397화를 통해서 루루님 그리고 안다다씨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스탠스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철저히 순수히 저만의 의견입니다만 한국 영화에서 LGBTQ를 다룰 때, 퀴어를 다룰 때 크게 둘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독립영화에서 퀴어를 다루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탐구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딥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게만 다루는 방식.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영화의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치게끔 느껴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대중영화에서 이제 나오는데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퀴어 캐릭터가 감초로서만 나오는 그런 상황, 코미디 감초 이런 상황이 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철저히 어떤 퀴어 주인공에 집중하면서도 그의 어떤 당연히 즐겁고 재밌고 유머러스한 삶부터 정체성에 대한 딥한 고민까지를 되게 대중적인 화술로 잘 두루뭉술하게 엮어서 펼쳐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 김고은 배우와 노상현 배우의 또 매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물론 이제 예고편과 포스터만 보신 분들은 극장을 찾으시고 좀 당황했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퀴어 영화가 아니고 김고은과 노상현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드실 수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한꺼풀 접어두고 보자면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고요. 이 영화는 촬영이나 편집 같은 측면도 정말 뛰어나서 영화를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몇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몇몇 장면들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현희 감독님이 이번에 굉장히 연출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ING라던가 미싱 이런 작품들 제가 재밌게 보긴 했지만 대도시의 사랑법이 이현희 감독님의 최고작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위입니다. 지난 감독들 자움 콜레세라,
리차드 링클레이터, 빔 벤더스, 드니 빌레브, 이언이 감독님까지 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감독님들, 다 그 작품을 제가 이전에 한 편이라도 봤던 감독님들이었다면 이번 5위로 이제 꼽을 작품의 감독님은요,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입문하게 된 감독님이에요. 바로 제레미 솔리에 감독님의 레블리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어서 집에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 한 해 제가 본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캐리온의 상위 호환이었어요. 집에서 이것도 혼자 봤는데 손에 땀을 쥐면서 봤고요. 영화가 시작할 땐 제가 앉아 있었으나 영화가 끝날 때는 일어서 있었고요. 넷플릭스로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 급하면 스페이스바 잠깐 눌러놓고 일시정지 시켜놓고 가잖아요. 그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제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도 참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빠르게 뛰어서 화장실을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레블리지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393화였고요. 저는 이 제레미 솔리에 감독님을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 우리 재원씨는 역시 B급 영화 수호자답게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레미 솔리에 감독을. 그 전작들도 다 보셨고 그래서 해당 방송에서 레블리지 리뷰는 물론이고 이 제레미 솔리에 감독님의 어떤 개론, 설명 이런 것도 우리 재원씨가 곁들여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레블리지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액션 영화인데 사실 액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거나 지루하게 느끼실 법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그러니까 리암 니슨의 테이큰 이래로 이런 힘숨찐 장르가 영화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되게 뭣도 아닌 아저씨, 뭣도 아닌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고 뭐 블랙 요원이었고 킹왕 짱이었고 뭐 이런 플롯들이 테이큰 1, 2, 3편, 뭐 존윅 1, 2, 3, 4편 국내에서는 뭐 아저씨 있었고요. 그 이외에 뭐 성룡이 주연했던 더 포리너라던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했던 더 시큐리티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레블리지는요. 이 힘숨찐 장르에서 진짜 가장 최우선으로 나올 법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이큰 1편과 비슷한 정도의 재미를 이 영화에서 느끼지 않았나 싶거든요. 존윅 1편도 뭐 비빌 수 있는 것 같고요. 액션이 좀 많이 덜긴 하지만 그래서 레블리지 진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봐주세요. 특히 이 주연 배우인 아론 피에르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지금 제임스 건 사단에서 새롭게 런칭 준비 중인 DC 유니버스의 그린랜턴으로 캐스팅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봅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정의롭게 생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국적인 약간 외계인스러운 면이 있어. 이 배우가 눈이 약간 좀 그래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근데 좀 외계에서 온 듯한 미남?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린랜턴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레블리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봐주세요. 진짜 너무 재밌는 작품입니다. 393화 저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4위입니다. 되게 대중적인 작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작품이죠.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에일리언 로뮬루스 되겠습니다. 역시 저도 많이 기대했던 작품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390화 통해 다뤘었고요. 재원씨와 마란님 두 에일리언 시리즈 팬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있네요. 에일리언 로뮬루스에 대해서는 제가 긴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고 많이 보셨고 한 작품이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각 작품의 호는 떠나서 좀 시리즈를 꼬라박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뮬루스가 간신히 이 꼬라박던 시리즈를 제 궤도에 본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2번 본 작품이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어지는 3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메달이네요. 역시 저희 방송에서 361화를 통해 다뤘습니다. 장재현 감독님의 파묘.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고요. 제가 사실 호러, 특히 오컬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크리처물, 도시괴담
이런 건 또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괴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이 파묘는 그 두 가지 서로 서로 달라 보이는 장르를 적절하게 믹스 매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여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즐겼었고요.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동시에 또 똑같이 즐겨주셨으니까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던 거겠죠.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큰 흥행작 중 하나였고, 또 저희 방송도 굉장히 흥행했다. 왜냐? 안다다씨님 덕분에 파묘에 직접 연출부로 참여하셨던 안다다씨님께서 저희 방송 출연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보시고 방송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 361화 파묘 에피소드에 관심기 기울여주세요. 자, 이어지는 은메달이죠. 2위입니다. 이 영화는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었고요.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방송 진행하면서는 격가지로라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파묘에 이은 한국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박범수 감독님의 빅토리 되겠습니다. 빅토리. 네, 빅토리. 그 빅토리 맞아요. 해리 나오는 빅토리. 응답하라 덕선이 나오는 빅토리. 맞습니다. 일단 박범수 감독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레드카펫이라던가 작년에 싱글인 서울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빅토리가 저는 최고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리는 일단 9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저기 서울에서부터 저 멀리 거제에서 아이돌 댄서의 꿈을 꾸며 이제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가던 두 여중생이죠. 여중생 아닌가? 여고생인가? 나 이 영화 극장에서 2번이나 봤는데 헷갈리네. 여고생일 거예요. 아닌가? 여중생인가? 어쨌든 여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영화고, 댄스 영화이기도 함과 동시에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가족 영화이기도 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 댄스 영화라고 해서 뭐 스텝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뮤지컬 최근 영화 중에 인더 하이츠 같은 영화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영화가 좀 더 가까운 건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제이미 벨 나왔던 그 영화도 보면 주인공인 제이미 벨이 소년인데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여자들만 하는 춤 아니야? 뭐라고 이제 인식이 있었던, 이제 발레를 하고 싶어 하는데, 또 그 소년이 살고 있던 동네가 탄광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폐광을 앞두고 좀 이제 정부와 마을 사람들의 어떤 갈등도 있고, 그 와중에 또 광부였던 주인공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마초스러운 인물인데 아들이 또 발레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반대하고 뭐 이런 플롯이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빅토리도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여잔데 서울의 상경에서 댄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약간 뒷전이고, 그리고 또 덕선이답게 괄괄합니다. 잘 통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아버지 역할에 현봉식 배우가 나오는데 그 조선소의 어떤 중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계속 이제 막 불만을 표출하고 위에서는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고, 딱 이 중간 관리자의 어떤 고충이 잘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측면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진짜 연출 잘했고 연기 너무 잘했고, 저는 해리도 연기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봉식 배우를 다시 봤습니다. 물론 현봉식 배우 연기 잘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이 배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몰랐다. 맞습니다. 저 이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그렇게 눈물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맥시멈은요, 눈이 그냥 좀 젖는 정도? 눈물이 흐르진 않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재원님이 맨날 저 보면 냉혈한이라고 은근히 놀렸거든요. 자기는 막 신과 함께 보면서 막 엉엉 울었는데 뭐 이 사람은 안 운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빅토리 보면서 5번 울었습니다. 5번. 근데 그게 주체할 수가 없는 마구 흐르는 눈물이었고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제 감상이에요. 영화 막상 보시고 재미없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고, 거기서 이제 현봉식 배우와 해리 배우의 어떤 부녀 사이에 어떤 모멘트가 있는데 진짜 그 대사 너무 좋습니다.
같이 밥 먹는 장면도 좋고 운동장에서 같이 헤어지는 장면도 좋고 너무 좋아서 무려 5번을 울었고 슬퍼서 운 장면도 있지만 이게 약간 좀 곁다리 같긴 한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슬플 때보다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좀 기쁘기도 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빅토리는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 업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한번 봐보시는 거 어떨까? 진짜 강추드립니다. 극장에서 2번 봤고요. 5번 울었습니다. 각각 5번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10번. 아, 네. 빅토리 진짜 추천드리고 전 앞으로 박범수 감독님의 작품 나올 때마다 족족 다 챙겨볼 것 같습니다. 자, 2위 은메달 빅토리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올 한 해 가장 좋았던 영화 1위 발표를 해야겠죠? 아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영화가 안 나왔으니 이 영화가 1위일 거야 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369화를 통해 저희 방송에서도 군원님과 함께 다뤘던 작품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챌린저스가 올 한 해 제게는 가장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로서도 훌륭하고요. 성장 영화로서도 훌륭하고요. 사랑 영화로서도 훌륭하고요. 우정 영화로서도 훌륭합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지 이미 해당 방송에서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딥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챙겨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챌린저스가 저는 올 한 해 가장 끝판왕 제일 좋은 작품 아니었나. 연출도 좋고 연기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진짜 이 영화는 두고 제가 지켜보게 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챌린저스는 진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강추 또 강추 드립니다. 진짜 보세요. 저희 방송에서 따로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 1위 금메달임에도 챌린저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10 다시 한번 살살 얘기를 해드리면요. 10위부터 자움 콜렛세라 감독님의 캐리온,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님의 히트맨, 빔 벤더스 감독님의 퍼펙트 데이즈, 드니 빌레브 감독님의 듄 파트 2, 이연희 감독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제레미 솔리에 감독님의 레블리지, 페데 알바레즈 감독님의 에일리언 로물루스, 장재현 감독님의 파묘, 박범수 감독님의 빅토리, 그리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챌린저스. 이렇게 탑10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그 배우분들 중에 좀 겹치는 얼굴들이 있네. 보니까 젠데이아는 챌린저스랑 듄 파트 2로 이제 겹치고요. 파묘랑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김고은 배우님이 겹치네요. 또 이런 또 재미난 재밌나? 나만 재밌나? 어쨌든 이렇게 탑10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가 있다면 최저도 있는 법, 최악도 있는 법, 바텀 5 또 얘기를 간단히 해봐야겠죠? 이거는 좋았던 영화가 아니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할게요. 김창주 감독님의 아마존 활명수. 저는 이런 영화가 21세기인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슬펐습니다. 스포츠 영화로서도 못했고요. 코미디 영화로서도 못했어요. 유난히 또 올 한 해 가장 좋았던 영화 1위 챌린저스가 스포츠 영화여서 또 비교가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양궁이라는 스포츠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마존 활명수는 진짜 코미디 영화면 차라리 웃기기라도 하든가 극장에서 진짜 머쓱하고 민망한 순간만 속출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프로 불편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했던 영화고 웃기기라도 했으면 몰라. 웃기기라도 막 내가 막 배 잡고 막 웃었으면 정신없이 그러면 막 불편한 것도 다 잊어버리지. 근데 그러질 못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는 4위 이호섭 감독님의 설계자. 설계자 되겠습니다. 강동원 배우 나왔던 영화죠. 이호섭 감독님은 전작 범죄의 여왕 때문에 이 영화를 좀 기대했었는데요. 영화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범죄 영화고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청부살인을 이행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강동원 배우가 전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전라는 재밌게 봤지만 극장에서 개봉했던 뭐 천박사 테마연구소라든지 뭐 이 설계자라든지 좀 작품들이 다 아쉬워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시기 하네요. 설계자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극장에서 나오는 길에 한숨을 많이 푹푹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이어서 3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 안타깝게도 또 한국 영화네요. 저희 방송에선 다룬 적이 없는 이명훈 감독님의 작품인 크로스였습니다. 자, 이 영화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아마존 활명수 설계자 크로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왜냐면 크로스는요. 황정민, 염정아 주연이거든요. 두 남녀 배우가 부부로 나왔는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처럼 알고 보니 둘 다 뭐 국정원 요원이었거나 형사인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액션을 펼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너무 뻔하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트루라이즈가 절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본기만 하면 재미는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봤던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이 영화에 있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국정원 최고 요원인 황정민 배우의 캐릭터가 이제 적진에 침투하려고 쓰는 기만전술, 변장술이 있어요. 웬 돋보기 안경을 쓰고 표현하기도 진짜 싫은데 갑자기 길바닥에서 분뇨를 싸지릅니다. 갑분싸. 진짜. 근데 거기에 또 그 분뇨를 직접 보여줄 자신감은 또 없었나 봐요. 모자이크를 때리더라고요, 영화가. 거기서 순간 영화가 SNL 아닌가 이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한숨 쉬었고요. 황정민이라는 좋은 배우가 이런 짓거리까지 해야 되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기대치에 비해서 실망한 걸로 치면은 이 바텀 5개의 리스트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나머지는 기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크로스가 3위를 차지하고요. 이어서 은메달입니다. 2위 켈리 마르셀 감독님의 작품이었던 베놈 시리즈의 종지부 베놈 라스트 댄스. 이 영화가 2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2등이냐? 바텀 5 리스트에서도 2등이지만 올 한 해 제가 봤던 영화들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영화 2위. 1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크로스의 그 갑분싸 장면이고 2위는 베놈 라스트 댄스의 그 댄스 장면이에요. 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보신 분들만 알아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그냥 베놈 댄스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그 클립만 한번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교역씨와 함께 399화로 다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은 하도록 하고요. 진짜 영화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영화가 올 한 해 또 월드와이드로 흥행이 꽤 잘 된 편에 속한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짜. 네, 어쨌든 2위 베놈 라스트 댄스였고요. 대망의 1위네요. 이 리스트에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잭 스나이더 감독님의 레벨 문 파트 2 스카기버였습니다. 제목도 거창해.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없고요. 잭 스나이더 감독님은 자기만의 스타워즈, 자기만의 7인의 사무라이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무슨 슬로우 모션이 아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감독님? 이건 선 넘잖아요. 아니 무슨 옛날에 오그삼이나 워쇼스키 지금은 자매가 되신 옛날 형제 감독님처럼 중요한 액션 장면, 멋있는 장면에서야 슬로우 모션 쓰는 거 인정이라 이거예요.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님은 왜 농부들이 쌀 탈곡하고 농작물 이제 막 낫으로 막 베고 이런 장면에 롱테이크를 그 슬로우 모션을 넣냐고요. 아니 액션 영화 아니야 이거? 스페이스 오페라 액션 영화 아니야? 이 영화는 그냥 이 정도면 농사 브이로그예요. 농부 브이로그. 진짜 심각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와 넷플릭스가 레블리즈랑 히트맨이랑 캐리온으로 벌어먹은 거 레벨문이 다 까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잭 스나이더 감독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좋은 제작자가 붙어야 돼. 아니 레벨문 파트 1도
별로였어요. 근데 파트 2도 이 모양이면 어쩌라는 겁니까? 감독님, 어쩌라는 겁니까? 심각해. 잭슨 앨런 감독님, 사퇴하세요.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비평을 해드리고 싶은데 화만 남아서 해드릴 기운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영화가 차라리 짧기라도 하면 영화가 별로여도 금방 보고 이런 영화구나 하고 넘길 텐데 파트 2까지 있는 연작 구성이면서 한 편 한 편이 거의 2시간이 넘어가는 러닝타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태반이 슬로우 모션이야. 난 이거 나중에 슬로우 모션 했던 분량들만 따로 편집을 해서 몇 분인지 그 몇 분이 이 전체 영화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 좀 세무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영화 이 시리즈 보느라 5시간을 내가 내 인생에 지출을 했네. 이거 맞아? 진짜 피곤합니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5시간 아깝습니다. 5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레벨문 파트 1, 2를 연이어 보시는 시간에 그걸 아껴서 다른 좋은 영화나 차라리 밖에 놀러 나가시거나 바람 쐬시거나 커피 드시거나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탑10과 바텀 5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2024년 박상현의 추천 영화들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요, 불러드리는 순서는요, 순위가 아니라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 가장 먼저 더 커버넌트, 가이 리치 감독님이 연출을 했던 작품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을 한 액션 전쟁물인데 보통의 액션 영화에서 액션을 추동하는 감정은 또는 동기가 되는 감정은 보통 이제 분노, 복수, 때로는 정의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복수를 하려고 주인공이 총을 들었다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더 커버넌트가 특이한 것은 주인공이 총을 들게 되는 계기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진 액션 영화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었는데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기회를 이제 빌미로 많은 분들이 좀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왓챠나 웨이브 등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12월 지금 시점 기준에서는 나오네요. 더 커버넌트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요, 대가족, 양우석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강철비 연작과 변호인으로 1000만 영화 달성을 이제 이루셨던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현재 극장 상영은 거의 끝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OTT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댁에서 보시려면 내년 2025년 상반기는 되어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이 감독님이 약간 어떤 올드한 감성을 갖고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곽경택 감독님처럼 촌스러운 올드함이 아니라 되게 양우석 감독님의 올드함은 뭐랄까 건강한 보수 같은 올드함이랄까? 가족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도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번쯤은 더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대가족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가족 단위로 보시기에 만족감이 높으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가족분들이 많이 모이실 때 OTT 통해서 보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하는 아역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귀엽고요. 김윤석 배우님 연기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양우석 감독님의 대가족 추천드리고요. 이어서는 댐즐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28주 후 등을 연출했던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나딜로 감독의 신작인데 그걸로 더 유명할 것 같아요. 드래곤이 나오는 판타지 영화,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의 11을 연기했던 밀리 바비 브라운 주연작, 이렇게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식 서사 또는 어떤 옛날 고대에 이런저런 신화들 있잖아요. 그리스 옛날 고대 신화 같은 것도 보면 바다 괴수에게서 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안드로메다라는 이제 공주를
제물로 공양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이 댐즐은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소녀인데 어느 그 옆에 강한 나라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도 피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물로 간택당한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어주렴 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제물인 거지. 그래서 이제 드래곤에게 바쳐지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직접 넷플릭스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 의미의 건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 영화고요.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굉장히 즐거운 판타지 영화이자 꽤 그럴듯한 호러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댐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어서도 OTT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이거는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작품이었습니다. 더그 라이먼 감독님의 로드하우스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리메이크예요. 로드하우스. 그리고 더그 라이먼 감독님은 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든지 아메리칸 메이드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이죠. 공산품 같은 대중 영화를. 로드하우스 진짜 재밌는 작품인데 이것도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 기도 영화인데 기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수질 관리하고 막 그 클럽 안에서 좀 이제 술집 안에서 싸움 같은 거 일어나면 중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맥이 빠지지만 전반부에 한해서는 진짜 몰입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어서는 로봇 드림.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추천드립니다. 로봇 드림. 올해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로봇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또 와일드 로봇도 말씀드릴 텐데 로봇 드림도 어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을 굉장히 발랄하고 명랑하게 묘사한 작품이라 좋아합니다. 연출도 좋고요. 어떤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화풍,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림체가 은근히 좀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로봇 드림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왓챠나 웨이브 등지에서 이것도 일단은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 보면 좀 좋은 영화? 아니 사실 이 영화는 극 중에 사계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뉴욕에서 보시면 금상첨화할 것 같고 배경이 뉴욕이라. 이어서는 마더스라는 브누아 들롬이라는 촬영감독 출신 감독님의 데뷔작 마더스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앤 해서웨이와 제시카 차스테인 이 강력한 두 배우를 중심 축으로 달려나가는 영화인데 히치콕풍의 스릴러라고 할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극장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좀 소소한데 약간의 스릴감을 주는 좀 이게 뭐야? 어떻게 돼가는 거야? 뭐 이런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앤 해서웨이랑 제시카 차스테인 좋아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이어지는 작품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바튼 아카데미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알렉산더 페인이라고 하면 사실 어바웃 슈미트,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이런 좋은 작품들 만드시다가 비교적 최근에 다운사이징이라는 작품으로 약간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번 바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만회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이야말로 연말연시에 보기 너무 좋아요. 겨울에 보면 너무 좋은 작품이야. 그래서 계절감이 또 맞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네요. 12월 기준으로 바튼 아카데미 추천드립니다. 워낙 많이 회자됐던 작품이라 뭐 제가 더 길게 가타부타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어지는 작품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영화인데요. 아자젤 제이콥스 감독의 아버지와 세 딸들 추천드립니다. 아버지와 세 딸들 되게 제목이 얌전하죠? 제목답게 얌전한 드라마입니다. 아버지의 세 딸들이야. 죄송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이래로 계속 헷갈려. 아버지의 세 딸들인가? 아버지와 세 딸들인가? 근데 아버지의 세 딸들입니다. 주연 배우들이 좋아요. 이게 제목답게 세 딸들이 나오는 내용인데 캐리 쿤, 그리고 나타샤 레온, 엘리자베스 올슨. 뭐 아무래도 유명세로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어벤져스 시리즈로 세 배우가 셋 다 연기 잘합니다. 각자 다른 매력으로. 특히 나타샤 레온 같은 경우에는 둘째를 연기했는데 제가 포커페이스라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 TV 시리즈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매력적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한몫하십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양우석 감독님의 대가족이 좀 코미디한 톤으로 풀어냈다면 이 아버지의 세 딸들은 가족이란 뭘까를 좀 더 딥하게 고민하는 작품이었고 약간 연극적인 측면이 있는 작품이라 다소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드라마가 좋은 작품이고 또 연기 보는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아마 배우분들, 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9번째 추천작은요. 아까 로봇 드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작품인데 와일드 로봇 드림웍스 영화였죠. 추천드립니다. 현재 기준 왓챠나 웨이브, 애플 TV 등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저 이거 어제 딱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애플 TV에서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만 얼마, 16,000 얼마 막 이랬었는데 어제 딱 5,000원이더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고요. 드림웍스의 새로운 전성기가 오려나?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고 사실 국내 관객들 한정으로는 이거 약간 마당을 나온 암탉이랑 너무 유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좀 더 서구적인 관점에서의 부모 자식 간 이야기를 더 딥하게 다루는 작품이라 애니메이션이라 또 보는 맛도 있고요. 목소리 연기 르비탄 용어라든지 페드로 파스칼, 빌 라이 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 나와서 목소리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풍광, 비주얼 이런 것들로도 손색 없는 작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추천 작품들 중에 가족에 대한 영화가 많네. 어쨌든 마지막 10번째 추천작은요. 치읓이네요. 추락의 해부. 쥐스틴 트리에 감독님의 작품이었죠. 추락의 해부. 워낙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는 작품이어서 제가 또 이것도 더 가타부타 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왓챠나 웨이브 등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영화까지 가족 영화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가족 코드를 좋아하나 봐요. 어쩔 수 없지 내 코드인데. 그래서 추락의 해부까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요. 더 커버넌트, 대가족, 댐즐, 로드하우스, 로봇드림, 마더스, 바튼 아카데미, 아버지의 세 딸들, 와일드 로봇, 추락의 해부 이렇게 10편까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화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 결산으로 시작을 해서 탑10, 바텀 5 그리고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2024년의 추천 영화들까지 꾸려봤습니다. 좀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방송을 저 혼자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재미없었어도 이해해주세요. 흑흑.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과분한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욕심쟁이에요.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팟빵 방송으로도 한번 들어주시고 유튜브 가서도 또 똑같은 거 한번 나중에 또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후원해주시면 더 좋고 여기에 이메일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활용점정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바램이라면 바램이겠죠. 어쨌든 올 한 해 많이 도와주셨듯이 내년 2025년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7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약간 이 방송이 제게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히라야마가 그런 것처럼 일종의 루틴이 되어서 일주일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이 방송이 새삼 각인이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해온 게 있었지, 나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교적 힘든 순간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포함해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배님들께는 이번 2024년이 각자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 댓글이나 사연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읽어보면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 다들 잘 보내셨길 바라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쵸? 건강 챙기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영어학개론 조별과제는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